자, 윤상원 선생님의 세 번째 국어 시간이죠? 세 번째 국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끝으로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협상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지만, 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상황이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그죠?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협상 단원은 끝이 났고 이번 시간부터는 6단원 한국문학의 흐름 소단원 1, 2를 선생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단어는 여기 옛노래 재편 감상하기와 고전소설 감상하기 두 단원을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 옛노래 세 편 감상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50쪽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의 작품을 감상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과는 고전문학 작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옛노래 세 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고전 운문, 다른 표현으로는 고전 시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향가 제망매가와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감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품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 세 편의 작품이 있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심청전을 감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 봐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사의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서 252쪽 보겠습니다. 자, 252쪽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노래 세 편 감상하기. 자, 내가 좋아하는 랩 뮤직을 들으며 박자를 타고 있었어. 네. 한껏 신나했는데 누나가 문을 벌컥 열더니 시끄럽다고 하는 거야. 좀 부끄러웠겠네요. 소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누나는 랩 뮤직을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가락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담아 부르는 게 다 노래 아닌가? 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럼 어떤 노래를 짓고 불렀을지 궁금하다. 내가 좋아하는 랩 뮤직이랑 비슷할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비슷합니다. 비슷했어요. 놀라울 만큼 비슷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잘 보진 않았지만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들이 한 1, 2년 전, 2, 3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었죠. 자, 거기에서 보면은 프리스타일 랩 배틀 같은 거를 선생님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상님들도 프리스타일 랩 배틀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사실은 랩이라기보다는 시조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겠죠. 자, 프리스타일 시조 배틀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시조 배틀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정몽주와 이방원의 배틀이 있었죠. 자, 그때 정몽주가 이방원이 아버지였죠.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쓰러졌다,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이성계를 실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성계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붙들고 갑작스럽게 시조 배틀이 붙게 되었던 거죠.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했던 시조가 이 시조였을 겁니다.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하여가 이방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요 시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산에 있는 칩들이 서로 얽혀져서 가까이 지내듯이 정몽주 당신과 우리들이 함께 얽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미의 시조를 이제 정몽주에게 보냈던 거죠. 자, 이때 정몽주 역시 자신이 래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프리스타일 배틀을 신청을 받았으니까 그걸 받아야겠죠. 받아서 했던 시조가 이런 시조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심가라는 유명한 시조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질줄이시랴. 어떻습니까?
자, 이 자리에 이러한 시조를 이제 또 창작해서 이방원의 시조를 맞받아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프리스타일 랩 배틀 같은 데서 시조를 받아치지 못하거나 화내면 진 거잖아요, 그죠?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듣고 이방원은 시조로 받아치지 못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나머지 정몽주를 뒤에서 철퇴로 내려쳐서 죽이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정몽주가 랩 배틀에서 이방원을 이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조상님들의 그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랩 배틀 같은 경우에는 뭐 랩 배틀에서 치면은 기본적으로 나쁘고 그만이고 뭐 우승의 목걸이인가요? 그거 주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시조에서 이기고 지고에 목숨이 걸려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자,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이러한 고대 가요 고전 시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뭐 혹은 랩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을 하긴 할 겁니다. 워낙 향가에서 중요하게 달라지는 작품이라서 하긴 할 건데 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이 작품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이 속한 갈래인 향가라고 하는 갈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향가에 대한 기초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망매가가 선생님이 향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향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자, 이런 파일을 선생님이 올렸죠. 자, 향가라고 하는 것의 개념 미술 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 말의 어순을 표기하는 향차를 사용해 지은 우리 고유의 시가. 그러니까 향차를 사용해서 지은 시가 향가 이런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시대에 사용했던 어떤 문자 표기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향가 역시 자연스럽게 신라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신라 시대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고려 초기까지 창작됩니다. 그러니까는 향가는 신라 노래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언제까지 창작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고려 초까지 창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향가의 형식상 특징을 보겠습니다. 형식상 특징 4구체, 8구체, 10구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줄의 수입니다. 4줄이면 4구체, 8구체면 8줄, 10구체면 10줄. 자, 당연히 4구체가 가장 단순할 것이고 10구체가 가장 복잡하고 세련되었을 것입니다. 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향가는 4구체 향가는 향가의 초기 형태입니다. 민요와 동요가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오늘 이 4구체 향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8구체는 4구체에서 발전된 형태로 4구체와 10구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4에서 10으로 가는데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면 8이었겠죠. 8구체는 형식적으로 4구체가 2개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4 플러스 4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8구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4줄과 뒤에 4줄이 각각 내용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앞에 전단과 뒤에 후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내용상 구분이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내용상 단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향가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울 기회가 있다면 8구체 향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구체 향가. 자, 향가에서 가장 세련되고 정제된 형태이며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긴 하지만은 48, 19체가 시대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유의하도록 하고요. 자, 19체 향가는 아까 8구체가 4 플러스 4라고 얘기했듯이 19체 같은 경우에는 4구 전단, 그리고 4구 후단,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2, 낙구 이렇게 해서 4 플러스 4 플러스 2, 3단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3단 구성을 전단 플러스 후단 플러스 낙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기서결 3단 구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서결 이렇게 기서결의 3단 구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마지막에 낙구라고 불리는 부분, 마지막에 이 두 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두 줄에 해당하는 이 낙구라는 부분은 첫머리에 항상 감탄사, 아으, 아아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후대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시조 기억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봤던 우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신과 정몽줄 몇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입니다. 맞습니까? 3단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3단 구성 어디서 봤었죠? 방금 전에 봤던 향가의 식구체가 4 플러스 4 플러스 2 3단 구성이었습니다. 뭐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건 간에 후대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식구체 향가를 다른 말로 사내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가의 내용상 특징을 보겠습니다. 향가는 내용상 뭐 아까 말했다시피 민요가 정착되기도 했고요. 동요가 정착되기도 했고요. 민요가 정착된 형태로는 풍요 이러한 향가가 있고 동요가 정착된 형태로는 서동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서동요는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속 신앙에 대한 것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설가가 거의 해당하고요. 추모나 연모하는 마음이 내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노래, 이런 노래는 안민가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주술적인 내용, 뭐 처용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주술적인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는 향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서동요 역시 주술적인 내용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대표적인 종교를 한다면 역시 누가 뭐래도 불교죠. 그러한 불교적인 기원 및 신앙심을 내용으로 한 작품도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제망매가 같은 것이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기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의 음과 훈을 섞어 우리말이 어순대로 적는 신라 고유의 표기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음과 훈을 부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밑에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밑에 자 서동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자에다가 선화, 공주, 주은 이라고 밑에 음을 달아놨습니다. 음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첫 번째 한자의 음은 선입니다. 그렇죠? 이 선이라고 하는 음을 빌려서 표현을 하면은 음을 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을 빌리는 걸 우리는 음차라고 얘기합니다. 음을 빌렸다고 해서 음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뜻을 빌리는 거 우리 뭐라고 할까요? 뜻을 빌리는 거 옆에 훈이라고 적어놨죠. 훈차라고 얘기합니다. 음과 훈을 빌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서동에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의 국어 어순대로 이렇게 특징이죠. 한자와 명백하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말이 국어 어순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적는 신라 고유의 표기 방식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라 고유의 표기 방식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러한 표기 방식이 그러니까 향찰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선생 써야겠습니다. 이 표기를 우리는 향찰이라고 합니다. 향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이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신라에도 분명히 우리 민족 고유의 음성 언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음성 언어는 있지만 그런 음성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아직 그 이후로 뭐 몇백 년 뒤에, 뭐 1000년 뒤에나 1000년 가까이 뒤에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성 언어는 있으나 문자 언어가 없는 상황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던 그러한 표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향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존재하였고 그렇게 존재했던 향찰로 우리의 노래를 표현한 것이 향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전승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작품이 모두 그 배경이 되는 설화와 함께 전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 A와 여학생 B가 있었는데 남학생 A와 B가 사귀다가 헤어졌더라. 그렇게 해서 남학생 A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슬퍼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래다. 뭐 이런 식의 설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설화가 각각의 작품마다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찰로 표기된 노랫말의 앞이나 뒤에 그 노래와 관련된 배경 설화가 서술됩니다. 배경 설화는 펼치겠습니다. 배경 설화는 설화적 성격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나 노래가 창작될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작자 같은 경우에는 신라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승려가 향가를 창작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랑 등 귀족 계층이 이러한 향가를 많이 창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성과 일반인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귀족, 혹은 종교인, 여성, 일반인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널리 불렸던 신라의 국민 문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는 국문학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노래에 특별한 정해진 형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4구체라면 4줄, 8구체라면 8줄, 그리고 10구체라면 10줄, 그리고 4 플러스 4, 19체라면 4 플러스 4 플러스 2의 내용에 달라. 그리고 마지막 낙구의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 등의 정형화된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의도 있습니다. 향가의 가사와 표기 형식이 신라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향가가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련이 쓴 책 속에 그 가사로 한자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향찰이겠죠? 향찰로 적혀 있는데, 자, 이게 신라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향찰의 표기는 주체적으로 외래 문자 한자를 수용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민족문화유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소박하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원만하고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치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자, 우리의 형식, 우리의 정치세계가 담겨있는 문학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형식적으로는 향가 이후 우리 고유의 시가의 형식입니다. 선생님이 오타가 있네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시가의 형식화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 시가의 형식과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의의가 있습니다. 줄쳐놓고 보니까 다 줄쳤네요.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발췌해 와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기본적인 향가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이 향가의 형식 가운데서 4구체의 작품 오늘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작품은 서동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서동요의 작가는 여기 서동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서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전해주는 그 전승설화 배경설화에 따르면 백제 무왕의 어린 시절 이름이 서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제 무왕은 선생님이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사람 아들이야 선생님이 알기로는 의자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왕이 쇠퇴해가는 그 백제의 국력을 크게 상승시키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창작한 작품 서동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동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원문, 해독, 현대어, 풀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보기 복잡하면은 현대어 풀이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문 해독 현대어 풀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원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향가가 이란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 원문은 삼국유사에 담겨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물론 밑에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뭐 선하, 공주, 주은, 탐일치, 가랑치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요것을 이제 당시 신라어라고 생각되는 혹은 신라에 최대한 가깝게 해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해독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은 현대 우리말이 아니라 신라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우린 신라어를 모릅니다.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쓴 게 저 해독 부분입니다. 현대어 풀이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21세기에 한국 국어, 대한민국 국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찌됐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봐줘야 하는 것은 자, 분명히 우리 말의 어순에 맞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작품인데 쓸 때는 한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문은 향찰로 쓰여져 있겠죠.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향찰로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한가의 원문은 한문으로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렇다고 한문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한자로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문의 어순이 아니에요. 중국식 표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한자로 쓰여진 향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향찰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어떻게 음과 훈을 빌렸는지 하나씩 볼 건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향찰의 경우에 어떻게 한자의 음과 훈을 빌느냐, 이거 한번 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말에 체언 혹은 용언의 어간 같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한자의 뜻을, 그러니까 훈이죠, 빌려 표기합니다. 하지만 조사, 어미 같이 형식적인 의미만 있는 경우에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향찰에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리는 방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성재 지금 안전생활 보시고 오케이 바랍니다. 학생회장 이성재 안전생활 보시고 오케이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선화공주주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현대어로 풀이하면은 선화공주님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괄호로 해놓은 부분은 훈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 부분 말고는 다 음차했다는 소리네요. 자, 그럼 괄호 부분은 음차니까 이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괄호 아닌 부분은 음차니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선, 화, 공, 주. 근데 여기 두 번째 주는 선생님이 훈차를 했다고 괄호에 놨네요. 그럼 이것은 음인 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읽는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님주자.
자, 그 다음 뒤에 오는 은은 또 음차입니다. 괄호로 해놨죠. 자, 그럼 음차와 훈차 표시한 것을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화, 공, 주, 훈차라고 했죠. 님, 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대로 풀하게 되면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선화, 공주, 니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화, 공주, 니문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선화, 공주는 어떻게 했다고요? 향찰에서 음차하는 거죠. 향찰에서 음차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봤습니다. 왼쪽에서 음차 있고. 자, 이 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훈차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훈차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은을 보세요. 뒤에 나오는 은. 이 은 같은 경우에는 조사입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차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가 뭐예요? 남타자입니다. 이 타가 남타자입니다. 선생님이 훈차한다고 괄호를 해놨습니다. 남타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서 여기서는 훈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밀은 몰래라는 의미입니다. 몰래라는 의미를 실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몰래라는 의미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훈차했습니다. 타, 밀, 훈차했고요. 뭐 그 뒤에 부분을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파고들면 이거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어쨌건 이렇게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체연, 용안의 어간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의 뜻과 뜻을 혹은 훈을 빌려서 표기를 하였고 조사와 어미 등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의 음만 빌려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자, 서동유의 첫째 줄만 봐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 언어를 한자를 빌려서 문자로 표현했다. 그것이 향찰이다. 그러한 향찰로 우리의 노래를 표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우니까 하나씩 표현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만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설명만 쭉 해볼게요. 자, 타밀지 가랑치고라고 했는데 이 타는 남타자입니다. 여기서 밀은 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쓱이라고 옛날에 표현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남그스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남그스지라고 해도 해놨죠. 근데 그스지의 의미가 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몰래라는 소리고 여기서 가짜는 여기서 보이는 가짜는 보이죠? 가짜는 시집갈 가짜라는 의미인데 시집갈 가짜인데 이 시집갈 가짜 말고 옛날에는 얼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얼다 가짜라고 얘기해서 이 얼다라고 하는 얼의 분을 빌려서 얼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정을 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 뭐 량에서 전부 다 빌린 게 아니고 일부 음을 빌려서 정도를 빌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두다치입니다. 둘치자인데 두다에서 두를 빌리고 이 고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서 이제 한자 이렇게 그 향차를 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스지 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남몰래 정을 통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차를 해독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현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보면은 전화공짐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여기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맛은 그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은 잘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 자라는 그 뿌리 식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선생님 때는 아니고 선생님보다 한 10살, 20살 정도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땅에서 말을 캐서 직접 해 드셨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말을 캐먹었다는데 그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서가 됩니다. 마서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캐는 아이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하공주님이 서동과 몰래 남녀간의 정을 쌓고 밤에 몰래 서동 도련님을 안고 몰래 어딘가 가서 남녀간의 정을 통한다 그런 사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9금이죠. 자, 19금이죠. 어쨌건 간에 그러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인데, 자, 여기 19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보도록 하고요. 자, 배경설화가 이 향가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배경설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모친이 과부가 되어 서울, 여기서 서울은 경주를 의미하겠죠. 그의 모친이 과부가 되어 경주 남쪽 목가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그곳에 용과 교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머니가 용과 교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빠가 용을 낳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말 안 되죠. 신성한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뭐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깊이 배울 기회가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성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출생,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영웅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 구성의 일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주문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단군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이러한 내용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보죠. 아명을 서동이라고 하였는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영웅 일대기 구성의 일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려서 기본한 능력을 보여주는 건 역시 영웅 일대기 구성의 일부다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항상 말을 캐어 팔아서 생활을 하였으므로 국인이 이에 의하여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막히는 아이 서동이다 이거죠. 계속 봅시다. 신라 진평왕의 색세공주 선하가 아름답게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서동은 머리를 깎고 서울로 갔다. 동네 아이에게 말을 먹이니 옛날에 사람들한테 많은 일종의 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씹으면 단맛이 난다고 해요. 말을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서 따르게 되었다. 물론 선생님은 말을 그렇게 캐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이에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꿰어 부르게 하였는데, 자, 이게 뭡니까? 동요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무슨 장르로 만들었다? 동요의 장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치고는 내용이 좀, 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지어서 널리 퍼져 불렀습니다. 자, 동요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뭡니까? 여러 아이들을 깨어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가 극간하였다는 소리는 널리 퍼졌다는 소리예요. 널리 퍼졌으니까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부르는 것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민요라고 하죠. 따라서 이 노래는 동요이자 동시에 민요라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깨어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 노래에 전하공주님은 남몰래 얼어뜯고 서동방은 그 서동도련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서동도련님을 밤몰래 안고 간다라고 하였다. 어때요? 자, 배경사로 안에 우리가 봤던 그 향가 서동요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것에서 향가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계속 봅시다. 몰래 안고 가다라고 하였다. 동요가 극간하여 널리 퍼져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자, 귀양 보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귀양 보내기 사실은 선화공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죠? 잘못한 게 없는데 서동의 계략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다고 하셨죠. 이렇게 모함하는 노래를 우리는 참요라고 합니다. 참. 따라서 이 노래는 동요이자 민요이자 참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모함하는 노래라고 해서 참요라고 했죠. 이 참요의 한자만 달리해서 똑같이 참요라고 불리는 갈래가 있는데 이 참요가 또 뭐가 있냐면은 한자만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고요. 참요가 뭐가 있냐면은 예언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참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모함하니까 참요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서동과 선화공주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 혹은 부부가 된다면 예언하는 노래가 참여라고 나와주겠죠. 계속 봅시다. 장차 떠나려 할때 극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 황후가 자기 딸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습니다. 자, 순금 한 마리 선생님이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쌀 포대 20kg 정도의 부피를 한 마리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넘어갑시다. 공주가 귀향채로 가는데 서동이 도중에 나와 맞이하여 시위한다는 것은 뭐 호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동이 도중에 나와 맞이하여 호위하여 가고자 하였다. 서동은 그가 어디서 온지 모르나 우연히 믿고 기뻐하여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이 맞는 것을 알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노래를 그때 나를 호위하러 왔던 그놈이 만들어 부르게 했던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 소리겠죠.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백제로 와서 어머니가 준 금을 내어 생계를 꿰려고 하니 서동이 크게 웃으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다. 공주가 이것은 황금이나 가히 100년의 부를 이룰 것이다 하니 서동은 내가 어려서 말을 파던 곳에 흙과 같이 쌓아놓았다 하였다. 공주가 듣고 크게 놀라 그것은 천하의 지보이니 지금 그 소재를 알거든 그 보물을 가져다가 부모님이 궁전에 보내는 것이었더냐. 여기서 이 부모님은 당황스럽게도 선화공주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궁전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서동이 좋다고 하여 금을 모아 구름과 같이 언덕같이 쌓아놓고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 가서 금을 옮길 방책이니 금을 가져오라 하였다. 공주가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가 실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에 갖다 놓았다. 텔레포트 한 거죠. 놀랍습니다. 설화의 세계는. 진평왕이 그 신비한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존중하며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진평왕은 선화공주의 아빠입니다. 서동이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서동이 무왕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이 배경설화와 그리고 이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의 출처가 삼국유사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스님이 쓴. 여기서 삼국유사할 때 유사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는 이야기 정도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